안녕하십니까. 버럭도시농부입니다. 요즘에 일조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흐리고 비 예보가 있는데 비는 오지 않고 날씨가 상당히 흐립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지금 일조량이 부족한데 또 사과 농사 짓는 데는 햇빛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또 이 또한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날씨 변화가 참 변화무쌍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오늘은 그 칼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어느 구독자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칼슘을 어떤 부분을 살포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 그러고 뭐 추천을 좀 해달라 그러셨는데, 감히 이제 제가 쓰는 그런 약을 약간 이제 말씀을 해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칼슘이 어떤 그 사과를 재배하는데, 열매를 키우는데 칼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칼슘을 우리가 살포하는 거는 사과가 물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과가 물러지면 각종 병균이 빨리 옵니다. 특히 뭐 탄저병, 곁무늬 썩은병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 첫째는 세포벽을 강화를 해준다고 하네요. 칼슘은 세포벽의 구성 요소로 작용하여 과일의 구조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1년에 저는 한 5-6번 정도 살포를 하고요. 세포벽이 이렇게 튼튼하다가 보면 양분의 유실을 막을 수가 있어요. 양분의 유실을 막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과육이 물러지는 것을 방지하죠. 그래서 칼슘의 세포벽을 강화를 해주고, 두 번째는 이게 이 과피가 튼튼하다 보면 병균충의 저항성이 이게 길러집니다. 특히 곰팡이균과 이런 그 곰팡이균이라 그러면은 뭐 곁무늬 썩은병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겠죠. 병행군의 침입을 막아주고요. 내병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고, 특히 고두병이라 그러면은 흔히들 뭐 이렇게 고두병이 뭔지는 몰라도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과육이 갈변 현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고 스펀지화가 됩니다. 물렁물렁 해지죠. 그것을 예방하는데 칼슘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과일의 수분 손실도 줄여주고요. 왜냐하면은 과일이 단단하게 되면은 수분 증발이 좀 적게 되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육이 이렇게 단단하다 보면 무게가 좀 줄어드는 게 어느 정도 방지가 되고, 좋은 과일을 오랫동안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과가 이 칼슘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8회에서 10회 정도 이렇게 살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 정도로 살포하는 것은 저는 보지는 못했고요. 저도 한 5, 6회 이렇게 살포를 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저는 좀 많이 이렇게 살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육아기 때 어린 열매는 이렇게 과일이 어리잖아요. 이렇게 어린 열매들은 칼슘을 정말로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가장 활발하게 필요로 하죠. 이 시기에 흡수된 칼슘이 과일의 세포벽을 축적이 되고 저장성이 강화됩니다. 우리가 마그네슘은 잎의 건강을 위해서 마그네슘 살포를 하지만, 칼슘은 이렇게 사과 열매를 위해서 저희들이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살포를 하실 때는 흠뻑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살포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 성과기 때는 과일이 성장하면서 칼슘이 잎과 목질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칼슘 이동량이 감소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커지잖아요. 커지면은 칼슘을 살포를 하게 되면은 잎과 이런 부분들로 약간 이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기 때, 이렇게 어렸을 때, 열매가 어렸을 때 칼슘을 집중적으로 살포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칼슘은 세포 분열기, 쉽게 말해서 열매가 이제 이렇게 맺어 가지고 세포 분열이라면 뭐 비대도 해주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5월 중순부터 6월 상순까지가 그 세포 분열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6월 이전에 5월 달부터 6월 이전에 살포를 해주시면 상당히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과실이 자라면서 상당히 두꺼워지죠. 그래서 큐티클층 때문에 과피를 통해 흡수하는 칼슘량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살포하시는 게 좋고요. 과실 내에 칼슘의 그 저장 농도는 과일이 커가면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실이 이렇게 지금 점점 커가면은 이게 흡수량도 적어지고, 쉽게 말해서 저장 농도도, 칼슘의 저장 농도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칼슘의 흡수는 과피와 과경부, 쉽게 말해서 이런 과피가 있죠. 과경부, 이런 부분에서 가까운 단가지 2%, 지금 이게 지금 단가지 피잖아요. 그러면 이 과피에서 바로 이런 2%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과피와 과경부의 간가지입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과를 일찍 하고 과실간 경합을 줄여주면, 쉽게 말해서 과일과 과일의 간격을 줄여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이제 2차 적과라 그러죠. 이렇게 다 내버리면 되는데, 그럼 거리가 있죠. 가깝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거리가, 과일과 과일의 과실 거리가 거리를 이렇게 주면, 쉽게 말해서 칼슘을 흡수하는 데 대해서 경합을 덜 하겠죠. 아까 따내기 이전에 여기에 과일 하나 있었는데 여기다 달아놓으면 이놈들이 전부 다 경합을 한다는 얘기죠. 서로 칼슘을 흡수를 하려고. 그래서 일찍 격과를 해 주시는 게 좋고, 될 수 있으면 칼슘도 빨리 이렇게 살포를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칼슘이 부족하면 어떤 그 병해증이 발생이 되냐면은 고두병이 발생이 됩니다. 물러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스폰지화 되는 거고. 그래서 갈변 현상이라든지, 우리가 그 사과를 깎아놓고 바로 드시지 않고 뭐 냉장고에 보관하신다 그러면은 갈색으로 약간 변하는 그런 상태를 가끔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갈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갈변 현상이 그 사과에 나타나면 맛도 떨어지고 저장성이 상당히 저하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칼슘이 이렇게 부족해서 고두병이 오다가 보면 병행균 감염의 위험도 노출이 되고요, 상품성도 크게 떨어지죠. 그래서 칼슘은 토양시비, 연면시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육아기 이전에, 쉽게 말해서 이런 그 열매가 이렇게 커지기 이전에 토양 시비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뿌리를 통해서 과일로 이동이 되고, 밑거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기물과 함께 깊이, 쉽게 말해서 땅을 파서 이렇게 깊이 심어주는 게 좋은데, 이거는 이론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4월 말부터 적과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혼자서 한 5,000평이 넘는 과수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뭐 하루 7명, 5명 이렇게 써도 실질적으로 적과를 아직도 다 못했습니다. 이 밭이 지금 1,500평인데요. 1,500평인데 올해 액화가 많이 펴가지고 중심화는 뭐 냉해 피해를 입어서 많이 소실이 됐는데, 그래도 액화가 많이 폈는데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튼실한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위주로 이렇게 적과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지금도 적과를 하는 과정이고요. 또 연면 시비를 하시게 되면 쉽게 말해서 과일 표면을 통해서 직접 칼슘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일에, 열매에 칼슘을 살포를 하실 때는 흠뻑 주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표면을 통해서 칼슘을 이 열매가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도 며칠 전만 해도 뭐 온도가 30도가 이렇게 넘어가고 이랬었는데, 이럴 때는 칼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럴 때는 초산 칼슘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농도로 따지고 보면 염화칼슘은 0.3 내지 0.5%, 초산칼슘은 0.3%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방제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염화칼슘을 살포를 하실 때는 농약과 혼용을 해서 하시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은 이렇게 연면시할 때 물에 이렇게 녹이다 보면 약간의 양을 좀 이렇게 많이 넣고 손으로 한번 담가 보시면 손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열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신초가 고온기에 이렇게 염화칼슘을 살포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파리가 타버립니다. 그럼 약해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염화칼슘은 살포하실 때 아침 저녁으로 25도 이상이 넘어가면 살포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그 염화칼슘을 살포 전에 물에 녹여 보십시오. 녹여 가지고 염소 성분을 증발을 시키면 약해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캡탄이나 구사치온 같은 경우는 절대 혼용하시면 안 됩니다. 염화칼슘은. 그리고 적과는 일찍 해주시면 열매로 칼슘 이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이제 칼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질산칼슘이라고 있습니다. 칼슘 흡수가 빠릅니다. 이거는 특징이. 그리고 질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수세가 약한 나무들에 그렇게 시비를 하시면 좋고요. 질산칼슘은 과일 경도, 단단함도 높여주고 저장성에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칼슘과 질소 공급이 한꺼번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수세가 약한 나무에는 살포해 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질소 성분이 과다하면 과육이 연화 위험이 있습니다. 과육이 연화 위험이 있어서 질산칼슘은 과다하게 살포하시면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살포를 하시고요. 다음에는 질산칼슘은 고온기에 여름철에 질산칼슘을 살포를 하시면 가정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낙과 방지제 어떤 그 특정 제품은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낙과 방지에서 혼용이 가능하고요. 가격이 좀 비쌉니다. 비싼 대신에 약해 발생이 가능이 낮아지기 때문에 선호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장점이라고 보시면 높은 안정성과 다양하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좀 비싸다는 거죠. 다음은 제일 싼 염화칼슘인데, 염화칼슘은 그 칼슘증의 흡수력이 가장 빠르게 나타납니다.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고온기에 잎 가장자리에 잘못하면 이렇게 잎 가장자리에 약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빨갛게 이파리가 타버립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 보시고 사용하기 전에 물에 녹여 보시면 염소 성분을 어느 증발을 시키면 약해를 조금은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최고의 장점은 흡수가 제일 빠르다는 것이고요. 단점은 약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염화칼슘은 여러 가지 그 농약의 종류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혼용을 하지 마십시오. 혼용하시면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 응애약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살균제, 살충제 이런 부분들은 혼용을 하시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산칼슘은 별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과일 표면에 일소 피해나 예방을 할 때 치는데, 거의 뭐 이런 부분들은 농가에서는 저희 그 동네에서 사용하지는 않고요. 일소 피해 방제 차원에서 탄소칼슘을 치는데, 장점이 이제 햇빛에 과일이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칼슘 효과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산칼슘은 그 사용을 안 하고요. 그러면은 언제 칼슘을 치고 언제 사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질산칼슘은 육아기 때, 세포 분열기 때, 수세가 약할 때 사용을 하시면 좋고, 질소가 과다하게 되면은 과일이 연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산칼슘은 여름철에 사용하시면 좋고, 이유는 안전하고 약해 위험이 낮죠. 그리고 염화칼슘은 흡수력은 아주 좋은 대신에 약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온기 때는 살포하시면 안 되고, 탄산칼슘은 일소 피해를 예방할 수는 있지만 칼슘 효과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칼슘 비료를 살포를 하실 때 혼합을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단용 살포를 해야 되느냐, 염화칼슘은 특정 살균제와 살균제 같은 경우는 혼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붕소비료는 같은 경우는 혼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날씨를 고려를 해보면 고온기 때는 초산칼슘이 좋고, 비 올 때나 피해 살포가, 쉽게 말해서 칼슘을 살포를 했는데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초산칼슘을 약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약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과다하게 살포를 해버리면 농도가 진하게 버리면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적정량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칼슘은 초기 살포 때는 과일 크기가 약간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칼슘의 이동은 느리죠. 느리기 때문에 이동이 빠른 시기에 세포 분해기를 활용을 해야 과일이 약간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덜 할 수가 있고요. 살포를 하실 때 과일 표면에 칼슘을 살포하면 고두병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물러지는 거, 스펀지화 되는 거, 그리고 아침 저녁에 살포를 하셔야 약해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봉지를 재배를 하시면은 칼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런 과일에 직접적으로 칼슘이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봉지를 씌우는 그런 가온들은 칼슘의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마그네슘과 혼용 살포를 하게 절대 안 됩니다. 마그네슘과 혼용 살포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 점은 정말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하시는 게 좋고, 칼슘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모르는 역할이 있어요. 칼슘은 세포벽 사이에 있으므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세포질 안으로 넣어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세포질로 들어온 이산화탄소를 마그네슘의 염력체 속으로 끌어다 줍니다. 마그네슘은. 그러나 칼슘이 부족하면 광합성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당도가 떨어집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당도가 떨어지니까 꼭 우리가 광합성이라 그러면은 잎에서만 광합성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잎에서만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합성이 잘 안 돼서 과일 껍질 세포에 당도가 부족하면 세포가 죽어갑니다. 그게 고두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해 주시고, 이 동네에 뭐 사과 가수 3, 40년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칼슘제 같은 경우는 아예 치도 않습니다. 정규 방제만 해도 사과 농사가 잘 되는데 굳이 비싼 돈 들여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각자 생각에 맡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가장 흡수가 잘 되는 염화칼슘은 한 34% 정도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은 가급적이면 고온기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쌉니다. 염화칼슘은 또 금액적으로 싸고 그러기 때문에 고려를 많이 해 보시고, 항상 칼슘 12 부분은 알이 적었을 때가 가장 좋고요. 저는 이제 염화칼슘을 살포를 할 때는 복합 비료 형태로 나오는 이런 이제 약을 사용을 하는데, 칼슘도 들어있고요, 미네랄, 붕소, 아미노산까지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병이면 20단말, 이렇게 SS가 한 차에 한 병 정도 일반 농약과 혼용을 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종류가 많죠. 감충은 많은데 보편적으로 열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2, 3회 해주시고,
또 8, 9월 달에 또 2, 3 해주시면 충분하게 칼슘 섭취가 될 것 같습니다. 과일이. 그래서 오늘은 짧게 제가 어떤 그 칼슘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와서 이 제품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건 장유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장유산 제가 이제 꾸준히 살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생각은 각자 생각을 하시고 칼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